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또 한 분의 손님을 모셨습니다. 쉬바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구루님이 한 분 계세요. 유명한 슈퍼개미셨고 지금은 굴지의 펀드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여쭤봤죠. 어떻게 하면 대표님처럼 투자해서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쉬바님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대신 부자를 미워해선 안 돼.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배울 수 있어야 돼.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절대 혼자서 투자를 잘할 순 없어요. 이전까지 저는 투자는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외롭고 괴롭고 자기와의 사투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올해부터 일부러 사람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행히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확실히 훌륭한 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듣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바이오장이 이렇다 보니까 수익률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지만 언젠간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훌륭한 투자자 한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분 자기소개부터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주식을 사랑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소개가 그게 다예요? 뭘 더 말씀드리면 될까요? 일단 오늘 제가 손님을 모신 게 바이오 슈퍼개미라는 타이틀로 모셨거든요. 슈퍼개미는 맞으시죠? 슈퍼개미요? 네. 이게 슈퍼개미가 사실 정의가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 혹시 슈바님은 슈퍼개미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슈퍼개미면은 세 자리 100억 이상 되신 분들을 슈퍼개미라고 보통 부르죠. 요즘엔 사실 기준이 제가 알기로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한 300억은 돼야지 슈퍼개미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0억이요? 예. 언제 그렇게 됐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기준이. 예. 장난 아니고 정말로? 그렇죠. 사실 슈퍼개미가 300억이다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슈퍼개미라는 말이 주는 압도적인 느낌에서는 한 300억은 돼야지 슈퍼개미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100억이면은 슈퍼개미라고 안 쳐준다? 안 쳐줍니다. 예. 제 주변엔 100억 있는 애도 별로 없는데. 그러신가요? 네. 아무튼 저는 300억까지는 아직 되지 못했고요. 말씀하신 세 자리 수는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딱 열면은 100억 단위로 이렇게 쫙 찍혀 있는 거예요? 토탈리? 그렇습니다. 예. 와, 언제부터 그렇게 되신 거예요? 작년 말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말이라고 하면 몇 달 안 됐잖아. 네, 그렇습니다. 얼마 만에 그렇게까지 자산이 불어나신 거죠?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건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됐는데요. 작년에 이제 시작할 때,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 해방의 날이라고. 네, 작년 4월. 네, 트럼프가 미친 짓 할 때. 그때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주가가 10억이 안 됐어요, 주식이. 총액이 10억이 안 됐다고? 네, 10억이 안 됐는데, 물론 그때 이후로 제 또 개인 자금들을 좀 넣긴 했지만은, 그래도 연말 돼서는 세 자리가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많이 올랐었다가 최근에 좀 바이오장이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적당히 코스피 수익률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이오 몰빵 투자하시는 거세요? 작년 연말까지는 바이오에 거의 몰빵이었고요. 최근 하락장 때 조금 이제 하락이 오고 나서 좀 다른 섹터가 좀 더 빠르게 반등을 할 것 같아서 바이오 비중을 좀 덜긴 했는데 그래도 절반이 넘습니다. 배신자네. 네? 절반은 조금 바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근데 그것을 미리 바꿨으면 바보가 아닌데 이제 빠지고 나서 바꿨기 때문에 바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바보? 예. 진성 바보는 아닌 것 같지만 작년까지는 바이오 몰빵 투자였고 지금도 어쨌거나 50% 이상?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한 60 계속 조금 늘리고 있거든요. 다시 그래서 한 70%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는 또 바이오를 늘리고 있으세요? 네네. 왜요?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의 섹터에 투자를 해도 사실 바이오만큼 좀 비중을 크게 실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손익비 관점에서 지금 바이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질 구석보다는 또 오를 구석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바이오를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씩 더 늘릴 수도 있고 빠르게 반등하면은 더 못 늘릴 수도 있지만은 바이오가 계속 이렇게 절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늘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바이오 섹터의 미래를 긍정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절진 않을 거다. 네. 아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시죠? 맞습니다. 전공이?
제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제 네. 자세하게 밝히긴 좀 그렇고요. 그냥 신변 보호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뭐 저는 누가 뭐 습격할 수 있나요? 뭐 주가 조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근골격계 질환을 보는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모르는 분을 이렇게 모신 건 아니고 최근 들어서 알게 되고 친하게 지내다가 모시게 된 건데 제가 그냥 바보 3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언제 또 이런 바보 소리 한번 들어보겠어. 요즘 봐서는 제가 바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 바보 3은 이 수능도 손가락 안에 들었고 여기서 말하는 손가락은 전교에서 손가락이 아니라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었고 또 그 유명한 안명주 교수님한테 배우셨다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전공과는 다르지만 네, 저희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혹시 정말 그렇게 유명한 의사분이세요? 맞습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는 안명주 교수님이 이제 수상하신 상 중에 분시의학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분식회계상이요? 아니요, 분시의학상이라고. 분식의학상. 이게 외국인 이름인데 저도 뭐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 업적을 지닌 의사한테 1년에 한 명 주는 상이거든요. 아, 한국 의사 중에 예, 맞습니다. 그해 가장 연구 업적이 뛰어난 의사한테 딱 1년에 한 명한테 준다. 예, 뭐 그 당의 업적만은 아니고 이제 누적 업적을 따질 텐데 어쨌든 사실 한국에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많고 뭐 되게 큰 병원들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 훌륭한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이상을 받는 게 되게 이제 수건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국의학계 약간 노벨상 같은 느낌인데 1년에 딱 딱 한 명 주는 거를 안명지 교수님이 받으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바보일 바보이가 말했던 안명주 교수님은 훌륭한 분이시고 호주의 호명주 뭐 이렇게 한 게 크게 과장된 얘기는 아니네요. 전혀 아닙니다. 뭐 제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 어쨌거나 바보삼은 손가락 안에 든 수능 성적을 가지고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 유명한 안명주 교수님한테 가르침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전문의가 되셔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바이오 투자를 조금 하셨던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과를 단기간에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처음부터 주식이 성과가 좋았던 건 아니고요. 그 하게 된 계기가 좀 슬픈 사연인데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말을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슬픈 얘기 듣는 거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장이 안 좋아서 네. 남의 슬픈 얘기라도 들어야 돼. 제가 이제 원래 결혼을 이제 했을 때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막 대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재건축 아파트에 조합 설립을 하면은 팔지 못한다는 그런 대책이 나왔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재건축 아파트가 그 대책이 나오고 한 달인가 이내로 이제 조합 설립 총회를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저는 그때 당시에 뭐 이런 걸 잘 모르기도 하고 재건축을 막는다고 하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해가지고 막 완전 패닉에 질려가지고 그 아파트를 팔았거든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네,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패닉 매도를 했습니다. 그 불장에 그거를 매도를 했다고? 네,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팔고 나서 이제 집값이 막 엄청 오르는 거예요. 그때 완전 이제 멘탈 붕괴가 와가지고 멘붕이라고 하죠.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뭐 서로 막 탓을 하기도 그렇고 막 가족 간의 사이도 되게 안 좋아졌습니다. 막 한숨 푹푹 쉬고. 네. 집을 다시 안 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당시에 워낙 집값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저희도 막 결단을 잘 못 내린 것도 있었고요. 다른 투자 계획도 좀 세워봤었는데 이제 그것도 솔직히 막 아주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직전쯤에 한번 주식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마음 먹고 주식을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식을 전혀 안 하시다가 네. 코로나 시기부터 이 주린이로서 처음 주식을 시작을 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집을 팔았으니 그 당시로서 저한테 꽤 목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했어요. 뭐 배당주 같은 거 사고 뭐 은행주나 증권주 이런 거 많이 샀거든요. 그땐 바이오 주식을 안 하시고? 예, 안 했습니다. 네. 네. 왜 안 하셨어요? 그때도 의사였는데. 그때는 사실 이게 지금처럼 바이오 주식에 대한 인식이 물론 지금도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지만 지금보다 더 안 좋았거든요. 그때면 거의 그 신브라더스식이 아니야? 맞습니다. 뭐 신분제약 같은 것들이 막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거 백신 만든다고 막 주가 오르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고 바이오 주식도 다 좀 막 스캠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죠.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네요. 당시만 해도 제 이제 기억에는 바이오 주식과 테마주가 그렇게 크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바이오 주식 펀더멘털이 지금 같지는 않았구나. 네네. 그래서 바이오 주식이 아니라 뭐 배당주라든가 이런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 중간에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원래 전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집을 팔긴 했지만은 지인들이랑 뭐 스터디 같은 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스터디를 하고 그 재건축 때 그 집을 던지신 거예요? 맞습니다. 스터디를 왜 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손가락 안에 들던 사람들이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가끔 가다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스터디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주식이라는 게 스터디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주변에 주식을 뭐 저보다 좀 더 먼저 시작한 친구들을 제가 직접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당시는 이제 코로나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스터디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보다 미리 주식을 시작했던 친구들한테 뭐 나 좀 가르쳐줘. 내가 한번 세팅할게. 우리 같이 스터디 해보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네요. 가르침을 얻는 거지만 그래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었죠. 예. 그때 그 친구들은 의사 친구들. 다 의사였습니다. 예. 네. 거기서는 어떤 종목을 주로 스터디를 했었나요? 그때는 사실 뭐 종목도 했지만은 좀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투자 서적 같은 걸 읽으면서 북리딩 발표 같은 걸 많이 했고요. 종목 같은 거는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발표했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 금호석유화학 저는 막 그런 거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바이오 주식은 아니었네요? 바이오 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고 의사인데 그러면 헬스케어 바이오에 투자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주식 투자 서적 같은 것들 보면은 뭐 가치가 싼 거를 사거나 뭐 이렇게 저평가된 걸 사서 비싸게 팔라 이렇게 하는데 바이오 주식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하는 면에서 좀 정성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맞아. 제 주변에도 바이오 주식 투자 안 하는 분들 대부분 하시는 말이 밸류에이션 측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짜리 주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싼지 비싼지 모르겠다. 다르지 않았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투자하는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다가 가치투자연구소라고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뭐 지금도 있고 되게 유명한 곳이죠. 맞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스터디 같은 거 모집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더 상위 레벨 스터디로 제가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상위 레벨 스터디라는 게 뭐예요? 주린이들이 같이 그냥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 슈퍼개미들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전문성 있게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속해 있는 그런 스터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아무나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좀 더 주식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지 저도 그 당시 주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좀 받아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잘하는 분들이 저를 뽑았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뭐 주식을 기깔나게 잘해서 뽑은 건 아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스터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의료적인 부분에서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하는 바이오텍, 그러니까 신약 개발 회사는 건드리진 않았고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이제 의료기기 이런 것들로 조금씩 입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치 투자를 하는 곳에서 파생된 스터디다 보니까 바이오텍은 여전히 밸류 측정이 어렵고 대신에 이제 장비라든가 의료기기는 판매되는 매출액도 있고 밸류 측정이 어느 정도 가능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클래시스라던가 이런 미용 의료기 같은 게 네네. 굉장히 좀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 파마 리서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범 바이오 주식에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미용 쪽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때 파마 리서치는 얼마였어요? 그때 저도 잠깐 샀었는데 한 5만 원, 6만 원 샀던 5만 것 같은데. 원이요? 예.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계속 갖고 있었으면 6, 7배 올랐네요. 그죠? 네. 뭐 한 7, 8만 원에 홀라다 다 팔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바이오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의료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바이오는 뭐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신약 개발 바이오텍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전사의 심장을 갖고 투자하는 게 바이오죠. 맞습니다. 그런 주식을 투자한 거는 한 2023년 말 정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하다가 2023년에는 왜 하신 거예요? 이제 개원을 하니까 그래도 나쁘게 흘러가진 않아서 나쁘지 않게 됐었는데 너무 막 바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예전만큼 좀 집중적으로 잘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네네. 이제 그 당시에 되게 친한 지인이 바이오 주식을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주식하는 사람들끼리는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들 막 얘기하니까. 근데 곰곰이 듣다 보니까 그 주식이 성장성이라던가 어떤 업사이드가 높아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트레이딩 같은 것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어차피 주식을 집중해서 뭐 트레이딩이나 스윙 같은 걸 하기 힘든 상황이면은 업사이드 높은 거를 좀 사가지고 묻어둬서 그래야지 조금 내 상황이 바뀌거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다 판단이 돼가지고 그 주식을 공부해서 괜찮아 보여서 그 주식에 몰빵을 쳤습니다. 공부해서 확신이 들었던 한 종목에 몰빵을 치고 일종의 망치 매매를 하신 거네요. 네, 뭐 중간에 조금 더 사기도 했는데 사실 빠지니까 무서워서 많이 물타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뭐 종목을 얘기해도 되죠. 옛날 얘기니까. 아, 예. 그럼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샀던 게 이제 보로노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그때가 언제라고 그래? 2023년? 2023년 말쯤에 산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보로노이가 얼마였어요? 그때 제가 샀을 때 한 5만 원 정도 샀던 것 같고요. 5만 원? 예, 그리고 그게 좀 사자마자 좀 올라서 한 6만 원 갔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좀 불타기를 했다가 얘가 다음에 쭉 가서 한 3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때도 보로노이는 쉬운 주식이 아니었네요. 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보로노이 쉬운 주식이 아닙니다. 반토막이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게 사실 더 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빠져가지고 15만 원 좀 밑에서부터 11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쨌거나 큰 돈을 넣어서 망치 매매를 보로노이 했고 꽤 많은 수익을 거두셨겠네요. 그렇습니다. 5만 원부터 샀으니까. 네. 그거를 통해서 뭐 느끼신 바가 있으셨던 거예요? 한 번에 이제 2배, 3배쯤 가는 종목을 경험해보니까 바이오도 괜찮은 선택이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좀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보로노이가 바보삼을 바이오텍 투자로 인도를 해준 거구나. 그럼 그때 이후로는 계속 바이오텍만 쭉 보신 거예요? 그 후에 번 돈으로도 계속 바이오를 사서 2025년에는 바이오 몰빵 투자였습니다. 그게 작년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는 10억 언더로 갔다가 네. 연말이 됐을 때는 100억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네요. 맞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뭔가 호재나 악재가 나왔을 때 제가 그것을 어쨌든 분석하고 해석하고 대응할 그 정도의 지식은 있으니까 제가 바이오를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비중을 쉽게 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편한 투자 섹터이기도 했고 업사이드도 높은 섹터가 바이오기 때문에 쭉 이어나가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의사하면 바이오 투자하는데 유리한 거는 맞죠?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용어라던가 이런 생태계 자체가 좀 익숙하기 때문에 바이오 투자들에 비해서 좀 덜 노력을 해도 어느 정도 궤과를 잡는데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이 기술 같은 거 쓱 살펴보면 각이 딱 나오나? 한 5분 안에? 또 그게 그렇지는 않은 게요. 네. 예, 이게 사실 아까 좀 다른 섹터 얘기도 했지만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밸류체인 같은 것들도 막 얽혀 있고 기업이나 산업을 공부하다 보면 나머지는 조금 가지치기처럼 쉽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제가 아무리 의사라 그래도 뭐 바이오의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기업을 볼 때마다 새롭게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저도 진입장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게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 같은데 데이터가 있고요. 뭐 우리 약은 이러이러해서 잘 될 거야. 지금까지 데이터가 이래. 이런 게 있고요. 소위 말하는 모멘텀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학회가 다가온다. 뭐 금리가 내려간다. 뭐 이 회사가 뭐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바이오 투자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데이터 앞만 봐봤자 어차피 신약 승인날 확률 같은 거 못 맞춘다. 그런 건 아니고 바이오 주식은 모멘텀 보고 왔을 때 팔았다가 그게 조금 없을 때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사팔사팔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바이오 투자의 본질이 데이터를 조금 더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벤트, 모멘텀 이런 걸 보는 게 좋을까요? 다툼까지는 아니지만 바이오 투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된다면은 일단 기본은 데이터를 봐야죠. 기본은 데이터를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모멘텀이라는 게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뭐 세론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모멘텀을 타려고 했는데 그게 뭐 실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특히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변동성이 크게 왔을 때 그것을 버텨야 되는데 데이터나 어떤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구간에 못 버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고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뭐 어떤 뭔가가 있어야 이 회사를 끌고 갈 수가 있지 그게 없다면은 저는 바이오 투자에서 큰 돈을 벌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바이오는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의사들끼리는 이 주식 어떤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실 때도 있죠. 의사라고 해서 다 바이오 주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제 주변에 사실 의사들끼리 또 투자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는데 거기서 저처럼 바이오에 대부분의 비중을 실은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바이오가 뭐 스캠이라고 생각해서 비중을 안 싣는 걸까요? 뭐 꼭 스캠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실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자기가 버는 소득으로 꾸준히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은 충분히 부를 이룰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무리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월 소득 자체가 높기 때문에 네. 굳이 위험한 섹터에 투자하지 않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사면 어차피 어느 정도 레벨은 올라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뽕맛을 본 바보삼은
바이오 섹터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나는 이런 종목을 본다. 혹은 뭐 나는 이런 기술을 본다.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레이더를 열어두고 또 최대한 많은 종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메인 트렌드가 있는 섹터에서 좀 고르는 게 편한 구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인 섹터. 작년 같은 경우는 비만 뭐 이런 거. 최근에 비만이 핫했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RNA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주식도 미인대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언급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보통 좋아하는 게 좀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작년에 막 엄청 핫했던 기업보다는 좀 신규로 발굴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뭐 세계 최초라던가 큼직큼직한 게 있으면은 조금 더 투자하는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문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무슨 비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좋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다고 생각해야 오르는 거니까. 충분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기업을 우선 찾는 게 우선이고요. 싸게 사는 거는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싼 기간 동안에 매집을 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돌파 매매라 그래가지고 오를 때 이제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뭔가 호재가 나면 그때 사서 올라가는 거를 좀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빠져 있을 때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싸져 있을 때 사는 편이다. 네네. 그러면 가격이 뷰를 결정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을 때는 그 회사가 되게 안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회사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홀딩하는 것 같은데 바이오 주식이 막 어느 날 한 5% 10% 빠지잖아요. 오늘 뭐 무슨 문제 있나요? D&D 팜한테 무슨 악재 있나요? 근데 악재 전혀 없거든요. 이제 그 변동성을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도 하고 내가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바이오 주식이라는 게 리스크가 그렇죠. 있죠. 확실히 뭐 최소 이 회사가 저는 2배에서 3배는 가야지 바이오 투자를 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려면 2배나 3배는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한 20-30%가 오르면은 그때 한 10% 이 정도 빠지는 거를 못 견디고 많이 팔거나 이제 처음에 봤던 비율을 묻지 못하고 뭐 팔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이게 내가 정말 좋은 회사를 골랐다면은 이 회사가 2배, 3배. 사실 저는 애시당초 회사를 고를 때부터 업사이드를 한 3배 정도는 보고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높은 주식을 사서 노력을 해야 그래도 2-3배라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좋은 주식이라고 믿는다라는 그 확신의 정도의 차이가 사람마다 다르고요. 돈을 태울 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한 이틀 빠지면 그 생각이 없어져 버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을까?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가? 사실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는 제가 이제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의 운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떤 한 번에 내가 어떤 성공 경험이 생기면은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을 잘 버티면은 나중에 이게 굉장히 큰 결실로 돌아오기도 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은 그걸 버티기가 좀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먹어본 경험이 있으면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먹어본 경험이 없으면 아,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네요. 네. 결국에는 한 번을 버텨서 2배, 3배를 바이오 주식으로 수익률을 올려본 경험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거긴 또 이제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맞들리면 다른 걸 이제 못하게 됩니다. 아,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뭐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결과가 이랬던 거지. 그렇게 존버하다가 완전히 뭐 상패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바이오 투자가.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바보 3의 바이오 주식에 대한 어떤 생각들 간단한 이야기 해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하나도 안 와닿거든요. 듣는 분들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아, 그래서 알겠어. 근데 너 몇백억 번 네가 봤을 때 어떤 주식 사야 돼? 이 주식하고 이 주식 중에 뭐가 좋아? 그리고 너라면 왜 어떤 이유로 그걸 지금 사는데? 이런 게 사실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1회 쉬운 바이오 월드컵. 바이오 월드컵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라는 주식하고 B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총, 지금의 모멘텀 그 모든 걸 다 해서 A 주식, B 주식 중에 뭘 살 거냐 한번 요거를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바보 3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바이오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 원칙 같은 게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제가 무려 16개 바이오 기업을 고심고심해서 꼽아서 대진표를 한번 짜봤습니다. A조, B조로 나뉘어져 있고요. A조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바이오 월드컵 첫 번째 경기 메쉬 대전 D&D 퍼마텍 대 한미아품 둘 중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겠습니까? 둘 다 좋은 회사인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메시 대전이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서는 D&D 파마텔을 고를 것 같습니다. D&D 퍼마텍? 네.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한미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기술 수출을 했잖아요, 머크에. 했죠. 얘도 이제 곧 이상 발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나온다고 해서 물론 한미의 뭐 기술력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입증은 되겠지만 주가적으로 막 큰 반응이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미 기술 수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DD01이 굉장히 좋은 약이기도 하고 기술 수출이 될 경우에 굉장히 업사이드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 DD01이라는 약 자체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예, 오타니 같은 존재죠. DD01은 메시계의 오타니. 뭐 서브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4주에 걸쳐서 점점 약을 올렸거든요. DD01은 2주 만에 이제 최종 목표까지 높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약효도 빠르게 그리고 부작용 같은 건 적어서 드롭도 훨씬 더 적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이제 의사 입장에 생각을 해봤을 때 DD01 같은 약 내약성이 좋고 사용 편의성이 좋고 부작용이 적은 약을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시바 채널에서 제가 D&D 파마텍은 워낙 많이 다뤘고 메시 편도 따로 다뤘기 때문에 혹시 이 이야기 이해 안 가시면 D&D 파마텍 메시 편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를 하면 D&D 파마텍 한미 중에서는 D&D 파마텍을 꼽겠다. 이유는 첫 번째, 약이 괜찮다. 두 번째는 한미약품의 약도 좋지만 한미약품은 이미 이벤트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된 상태다. 기술 이전을 한 상태니까. 하지만 DD01의 데이터가 좋게 나왔을 때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그 상상과 업사이드가 생기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D&D 파마텍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A조 1경기는 D&D 파마텍 승리. 두 번째 경기. 야, 장기 지속형 대전. 펩트론 대 G2G 바이오. 이 중에서는 어떤 회사를 고르겠습니까? 워낙 강성수주들이 많은 주식들이라서 예. 한미약품도 강성수주 많아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사실 제가 뭐 장기 지속형 기술 자체가 뭐 다 이제 서로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그렇죠. 막 판별할 능력은 되진 않는 것 같고. 안 되세요? 전혀 안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주주들끼리는 자기 기술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하는 이제 주장들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럼 보시기에는 펩트론 G2G 바이오 기술에 대한 평가는 하기가 조금 어렵다. 네, 둘 다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예. 있다. 그러면은 승자는 네, 둘 중에 만약에 제가 지금 투자할 회사를 고른다면 저는 G2G 바이오를 고를 것 같습니다. G2G 바이오? 네. 일라이 릴리 계약이 곧 나올 것 같은데 펩트론. 물론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펩트론을 갖고 있어서 나와야 됩니다. 저도 한국 바이오 이제 주주로서 펩트론 딜이 나오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지만은 펩트론이 지금 이미 시총이 거의 한 6조, 5조, 6조 되지 않나요? 일라이 릴리 딜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더 큰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를 할 때 이제 손익비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 많이 고려를 하는데 맞췄을 때 얼마를 벌고 틀렸을 때 얼마를 잃느냐인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주가가 많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또 그렇게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딜이 안 나왔을 때 다운사이드는 지금 높은 데서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시총의 펩트론이 되게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펩트론만큼 높지 않은 G2G 바이오를 선택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싸기도 하고 얘는 이미 악재를 지금 맞은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제 노보노디스크랑 딜이 나올 줄 알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삼성이랑 계약을 하면서 그럼 노보는 나가리가 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물질은 독점이지만 타겟은 독점이 아니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시바 채널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죠? G2G 바이오는 타겟 독점 계약이 아니었다. 물질 독점 계약이었다. 네. 그 말은 노보노디스크랑 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중작용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뭘 섞은 거, 이런 거는 가능하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다시 주가가 좀 오르긴 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저는 사실 단판 승부로 모든 게 좌우되는 그런 주식보다는 좀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고 뭐 그 후에 또 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G2G 바이오를 선택하겠습니다. 바보사함의 말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게 G2G 바이오처럼 보인다. 저는 펩트론 딜이 나올 것 같고 꼭 나와야 되는데 보신 분들 다 이해해 주시겠지만 뭐 바보사함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펩트론 딜이 나오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대 안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바라해 주십시오. 네. 다음 A조 세 번째 경기. 야, 이것도 쉽지 않다. RNA 대전, 올릭스 대 알지노믹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RNA라는 섹터 자체가 이제 올해 굉장히 유망한 섹터라고 보고 시대 정신이죠, 때문에 시대 정신. 그래서 2026년 투자는 뭐다? RNA다.
올릭스나 알지노믹스나 둘 다 하나 정도는 포트에 꼭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한다면 저는 이제 올릭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올릭스. 네. 이유가 뭐죠? 사실 제가 이제 올릭스를 좀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좀 더 공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올릭스를 좀 더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고 알지노믹스는 제가 사실 아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잘 모르니까. 꼭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알지노믹스 되게 좋은 회사고 AACR에서 데이터도 굉장히 좋았던 거 아니에요?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새로운 영역이긴 한데 새로운 영역이 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약간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올릭스 SRNA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엘라일람이라든가 에로웨드 같은 그런 회사들이 성공적으로 상업화한 그런 전력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바이오 투자하는 거는 두세 배 보려고 하는 건데 알지노믹스가 물론 불안정한 면은 있죠. 퍼스트 인 클래스니까. 하지만 터졌을 때 업사이드는 알지노믹스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올릭스도 업사이드가 있나요? 올릭스도 충분히 지금 업사이드가 있고요. 올릭스도 사실 주가가 거의 10배 이상 오르지 않았어요? 작년 초에 비하면? 10배 정도 오르지 않았나? 거의 10배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오를 룸이 많이 남아있어요. 올릭스는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는 거지? RNA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기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쉬바에서 다룬 RNA 편 1, 2편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지노믹스가 아닌 올릭스를 사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죠. 몇 가지 기대하고 있는 모멘텀들이 이제 일라이릴리에 기술 수출한 그 메시 치료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타겟을 추가해서 추가 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이미 일라이릴리 기술 수출을 한 게 있는데 네.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면 일라이릴리랑? 네. 그리고 일라이릴리 딜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로레알은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명품 그쪽에서 화장품이지. 이제 탈모라던가 그다음에 또 이제 피부 쪽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의약품보다 더 훨씬 더 진행 속도가 좀 빠를 수가 있고 실제로 또 돈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 그러면 이 제품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로얄과 올릭스가 서로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진행되는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유튜브라든가 최근에 이제 IR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주는 어떤 뉘앙스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로레알의 지분 투자 같은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로레알이 올릭스에 지분을 투자한다라는 루머들이 있다. 시장에. 네. 일라이릴리가 에이벨 바이오 지분을 투자한 약간 그런 개념이겠네요. 맞습니다. 약간 이제 그렇게 되면 둘이 약간 깐부가 되는 거죠. 올릭스 정리를 하면 기존의 일라이릴리의 기술 이전을 했던 그 파이프라인에 추가적인 기술이 붙어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일라이릴리가 또 나올 수 있다. 네. 이게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로레알과 화장품을 같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뭐 탈모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로레알이 올릭스에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재료가 될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황바면성 그것도 이제 계속 임상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도 이제 2026년 4월에 마지막 환자가 이제 투여 예정이고 이제 투여 다 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기술 수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도. 네. 그러면 재료가 3개가 있는 거네요. 올릭스는? 네. 굵직한 재료가? 네. 보시기에 올해 그 3가지 중에 현실화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3개 중에 2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개? 네. 오. 제 경험상 이러면 보통 주가는 한 2배 정도는 가거든요. 이 가격에서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업사이드가 올릭스는 있다. 네. 물론 딜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그런데 보시기에는 그 3가지 재료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아무튼 이 세 번째 경기 올릭스 대 알지노믹스에서는 바보 3은 올릭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조 마지막 경기 표적 치료제 대전 오름 테라피틱 대 리가켄 바이오. 와, 이것도 좀 센 대전이다. 이 두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지금 매수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두 회사 중에서는 오름을 고르고 싶습니다. 오름이요? 네. 오름을 고른 이유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앞선 이유들이랑 좀 비슷한데요. 그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총이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리가켄 바이오 주주들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뭐가 불어요? 지금 25만 원에서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 애로 하나 안 나왔는데 네. 이게 예전에 해놓은 업적들이 많다 보니까 네. 다른 바이오 주식들이 오르면서 같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냥 한 것도 없이. 한 게 왜 없어요? 옛날에 한 게 많긴 한데 작년에도 그렇고 애로 한 건이 없었는데 나온다는 소문만 파다하고 다른 이제 주식들이 많이 오르면서
야, 그럼 이 회사가 이 정도 오르면 리가캠도 이 정도 올라야지. 뭐 이런 논리로 사실 지금 시총이 계속 올라서 2배가 올랐거든요. 그만큼 리가켄바이오가 근본주니까. 네. 근데 또 근본주기도 한데 체급이 커졌기 때문에 그 체급을 유지하려면은 그만한 또 이벤트나 모멘텀, 충분한 기대에 부응할 만한 어떤 계약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그런 계약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안 나올 경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막 사장님이 큰 거 한번 온다 그랬다 생각보다 안 크니까 막 빠지기도 했잖아요. 이게 잘 나오면 정말 엄청난 한국 바이오에 큰 힘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거기에 베팅하기보다는 오름 테라피틱이 사실 지금 작년에 완전 핫했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뭐 죽겠습니다, 요즘에 오름 테라피틱은. 네. 근데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뭐 엄청난 무슨 악재가 있었던 건 없거든요. 그쵸. 뭐 악재는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주주총회에서 뭔가 대표님 발언 와중에서 이제 대표님이 그냥 정석적인 어떤 발언을 하던데 그거를 뭐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보라 뭐 이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그럼 마일스톤이 뭐 내년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왕창 무너진 것 같은데 또 그 생각하니까 또 슬프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다 알기는 어렵지만은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일단 오름 테라피 자체가 좋은 회사잖아요. 뭐 저보다 시바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오름 테라피틱은 정말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유튜브 댓글에도 썼는데, 오름 테라피틱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계시잖아요. 마음이 불안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회사도 어쨌거나 퍼스트 인 클래스 약이고, 휴먼 POC가 입증된 약이 없어요, 지금. 사실 BMS에서 일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마일스톤도 안 들어왔고. 그러면 당연히 불안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오름 테라피틱 이렇게 불안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냐? 오름 테라피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정확히 어디 섹션인지 모르겠는데 소개인가 정보인가 그 안에 들어가면 오름 테라피틱의 직원분들이 쫙 다 나와 있습니다. 링크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링크가 있는 분들을 누르면 링크드인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그 분의 뭐 학력이라든지 이전에 했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게 쫙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저는 결국에 바이오텍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역량이 뛰어난 회사가 좋은 물질을 만들고 좋은 계약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오름 테라피틱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자체의 레벨이 너무 높다. 예. 저는 그래서 오름 테라피틱 불안할 때는 그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마음을 다잡는 편이에요. 뭐라도 해주겠지, 이 사람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요. 사실 우리가 뭐 이 회사가 정말 기술을 잘 만드는지 이런 거를 뭐 연구실 쳐들어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정황 근거들 같은 것도 좀 찾아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은 어떻게 보면 뭐 회사원일 수도 있지만 연구원이자 학자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해요. 어떤 자기 커리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돈이라던가 뭐 그런 걸로 자기 포지션을 바꾼 일이 잘 없거든요. 네네. 그 뭐 쉽게 말하면 서울대 학교 교수님이 돈 많이 준다고 듣도 보도 못한 병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는데 뭐 오름 테라피틱 우리가 뭐 사례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국내 바이오텍에서 해외 인재들을 이렇게 많이 끌고 오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액팅 그냥 뭐 고문 같은 게 아니라 하는 회사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물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나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커리어를 걸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또 신뢰를 좀 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름 테라피틱이 하는 DAC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제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세계 최초잖아요. 네. 만약에 됐을 경우에 파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제가 중요한 게 손익배라 그랬잖아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된다고 하면은 그 업사이드를 사실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DAC가 잘 됐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기존에 알려진 ADC 같은 경우도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 이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DAC라는 거 개념 자체가 어쨌든 이거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단백 자체를 분해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이라는 게 쓰다 보면 내성이 생기고 또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이제 재발하는 위험성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걸 아예 분해시켜 버리면은 사실 재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잘 먹혀든다면은 입증만 된다면은 가까운 예로 뭐 테슬라라던가 뭐 팔란테 이런 것도 사실 비싸다 하지만 주식이 막 계속 가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름 테라피틱도 정말 이게 잘 됐을 때 업사이드를 사실 우리가 어디 밸류에 맞춰서 가다놓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리스크가 없진 않지만 업사이드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네. 근데 오름 테라피틱이 지금 한 2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2조가 안 돼요. 아, 2조가 안 되나요, 지금? 네, 지금 2조라고 하면 좀 화냅니다. 오름테라. 아, 그런가요? 지금 근데- 제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심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오름 테라퓨틱이 만약에 이제 뭐 BMS로부터 마일스톤이 들어온다던가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딜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보다 적어도 2배, 3배는 가 있을 것 같은데요. 2배 갖고 안 돼. 이 오름이 마음고생을 시킨 거에 비하면 더 가야 돼. 예. 더 가야 되고, 바보 3은 리가켄 바이오 대신에 오름 테라퓨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B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조 1경기 관절 통증 대전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대 코오롱 티슈진. 둘 중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지금 매수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바보 3에 어떻게 보면은 전공하고 약간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 관절 통증? 맞습니다.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두 회사 다 굉장히 좋은 회사고 뭐 훌륭한 회사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저한테 어떤 게 더 도움이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단기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는 티슈진 뭐 물론 더 좋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주가는 네네. 왜요? 왜냐하면 이제 FTA 3상이라는 이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거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네, 보통 우리가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 기대감만으로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면 그 사이에 삼성 전에 또 뭔가 빠그라질 만한 그런 악재가 나올 리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갈 수가 있는데 전 사실 이 두 종목은 약간 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해보고 싶어요. 뭐 주식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제가 전문의로서의 좀 뷰를 또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둘 다 이제 관절염 치료를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약들이잖아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그 넥스피어 F라는 거랑 네. 코오롱 티슈진의 약물이. 예, 근데 이제 이 관절염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소모품입니다. 이 관리가 잘 안 된 무릎 같은 경우는 결국 수술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인공관절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인공관절을 이제 하려면은 나이가 그래도 최소 65세는 넘어야 돼요. 왜요? 좀 40인데 무릎이 아프면 인공관절 수술하면 안 되나요? 그 인공관절 수명이 보통 뭐 15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관절에 수명이 있다. 네, 약간 전기차의 배터리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재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번 하면 재수술하기가 어렵다. 네. 그럼 일생에 한 번 딱 할 수 있는 거네. 네, 그래서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마지막 추매 자금 같은 거네. 예, 이거 나가면 이제 더 이상 추매를 못 하네. 네. 그 전에 65세 전에도 무릎이 망가지거나 그런 분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타겟하고 나온 게 이제 코오롱 티슈인 약물인 것 같고 이게 잘 되면은 물론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약물이 사실 되게 비싸거든요. 이게 주사제죠? 예. 예, 비싸요? 얼마나 예. 비싼데? 이게 한 제전에 한국에서 잠깐 팔렸던 적이 있는데 팔렸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1,000만 원에 팔고 그랬어요. 예. 주사 한 번 맞는데 예. 1,000만 원이에요? 예. 그게 한 번 맞으면 얼마나 가는데요? 이제 뭐 가기로는 뭐 1, 2년 간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쓰는 의사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정말 좋은 약일 수도 있지만 사실 주사제는 대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이면 인공관절 하고도 남는 금액이거든요. 아, 인공관절 하는데 1,000만 원이 안 해요? 예. 생각보다 싸네. 어쨌든 간에 1,000만 원짜리 주사를 환자한테 권하려면은 이게 대단한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의사들이 제 입장만 생각해보면은 나오더라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긴 좀 어려운 주사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격에 비해서 네. 의사들이 이 성능에 대해서 100% 확신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네. 1,000만 원 정도 되는 약을 환자한테 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주사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안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의사 입장에서 환자에게 많이 권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같이 그냥 동네에서 학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사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근데 넥스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게 의사로서 잘 됐으면 좀 응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코오롱 티슈지는 응원 안 하시고? 코오롱 티슈도 응원합니다. 근데 넥스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관절 우리가 하잖아요. 네. 인공관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주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사하면 큰일 납니다. 인공관절을 한 상태에서는 주사를 못 한다?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침도 맞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인공관절 하고 나서도 무릎이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사실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주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처에도 주사를 못 합니다. 예. 그러네. 그러니까 맨날 물리치료만 하고 약만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진통제라든가 예.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넥스피어 관련된 뭐 논문들을 또 좀 찾아봤는데 네. 보니까 인공관절 하신 분들 대상으로 많이 좀 이제 논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절 자체에다가 우리가 뭔가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퇴 쪽에서 혈관 색전을 하는 그런 이제 시술을 해가지고
타고 내려가는 거죠. 예. 아, 색전이라 하면 혈관을 막아버리는 네, 네, 시술을 네, 한다. 근데 그게 뭐 영구적으로 막는 건 아니고 네. 다시 이제 몸에서 분해가 되는데 이제 막는 동안에 그 주변에 자잘한 신경들 이런 걸 좀 죽여가지고 네. 통증 자체를 좀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인공관절 시술을 한 환자들은 네. 주사제 같은 걸 함부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먹는 진통제라든가 이런 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넥스피어 F라는 그 시술은 그 신경이나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아서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그 신경을 죽이는 건가 그러면? 그렇죠. 예. 아마 다시 좀 자라나긴 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나지만 네. 어쨌거나 한 1, 2년 꽤 정도는 오랜 효과가, 예. 효과가 간다. 네. 나머지에는 문제가 없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목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딱 여기 아픈 데만 차단을 하고 네. 나머지 다리 기능이나 나머지 신경이나 나머지 혈관은 문제가 없게.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구가 사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 확답을 지금 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니 근데 이거 뭐 네. 일본이랑 판권 계약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거기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판권 계약한 거 아니야? 거기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질로? 일본은? 아니, 임상 시험은 또 따로 하는데 그 전에도 일부 병원에 한해서는 좀 이렇게 시술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의사로서의 감으로서는 현실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가능성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넥스피어 F는 예.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든 환자한테 뭐 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요게 효과가 있을 타겟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는 굉장히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 인공관절 다 하고 있어요. 네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원장님 나 해결 좀 해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뭐 해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물리치료하고 약만 드리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뭔가 새로운 걸 해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은 저는 사실 의사로서 이거는 굉장히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약간 그 차이가 있네. 코롱 티슈진의 어떤 신약이라든지 기술도 좋은 기술이지만 그거는 대안이 어느 정도 있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인공관절도 있고 근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완전히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해줄 수 있는 기술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물론 둘 다 좋은 회사고 대단한 회사지만 둘 중에서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을 좀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고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넥밤에 주가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저도 관종으로 넣어두고 사진 않았지만 계속 보고 있는 주식인데 어쨌거나 관절 통증에 대해서는 바보 3 정도면은 주식 투자자 중에 상위 0.1% 전문가 아닙니까? 전공도 그쪽이시고 넥밤의 주주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넥밤에와 코롱 티슈진 대결의 승자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B조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장비 대전 큐리옥스 대 큐리오시스. 여기서 말하는 장비는 유비, 관우 장비 그 장비 아니고 의료기기 장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두 회사 중에서는 어떤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큐리옥스가 워낙 유명한데 큐리오시스를 여기 리스트에 넣으셨네요. 민망하지만 굉장히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둘 다 이제 좋게 보는 회사인데 큐리오시스를 아세요? 저도 큐리오시스 조금 공부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는데. 이게 좀 보다 보니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매수도 조금 했고요. 구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팍팍 사주십시오. 저도 지금 물려 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 저 지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좀 비슷한 내용일 수가 있는데 큐리옥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세상의 모든 걸 바꾸겠다라는 게 큐리옥스, 토모큐브 이런 회사들이 그런 비전을 갖고 이제 있죠.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가지고 원심 분리기를 대체하겠다 이전 원대학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투자자의 신금을 울리는 그런 이제 대목이긴 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바꾸겠다. 네. 내가 다 씹어먹겠다.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이렇게 오를지도 몰랐지만 얘를 한 시총 2, 3천억대 만났으면은 주저없이 얘를 샀겠죠. 큐리옥스를. 예. 근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제 여기서는 좀 더 뭔가를 보여줘야 이제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계약이 나와야 된다. 그게 좀 딜레이가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또 주가가 좀 실망감이나 이제 그런 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너무 오른 주식보다는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거의 최저점 수준이거든요. 지금 5천억이 깨진 것 같아요. 4천억대야 시총이. 아마 상장하고 나서 거의 최저점 수준 왔을 겁니다. 근데 큐리오시스라는 회사가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큐리옥스나 토모큐브만큼 막 신금을 울리는 그런 빔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명공학 분야에서 자동화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든 회사거든요.
연구소에 쓰는 장비들을 자동화시키는 그렇죠. 그런 회사죠. 예, 근데 이제 얘는 뭐 딱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라인 몇 개가 있는데 뭐 세포 배양을 잘 살펴본다던가 아니면 세척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사실 이제 자기들이 제품 생산을 해서 팔기도 하지만은 대형 회사 거에 ODM 쪽으로 이제 납품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ODM이 뭐지? 그 도매상 같은 건가? 뭐 도매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큰 회사들이 이 큐리오시스에게 주문을 한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거 만들어줘. 예, 예. 네. 이거를 큐리오시스가 만들어서 납품을 할 수 있다. 네. 예. 근데 또 얘네들의 장점이 이것들을 다 내재해가지고 사실 이 산업이 되게 많이 죽어 있었대요 그동안. 그래서 괜찮은 뭐 부품 회사, 중소기업들이 다 망해가지고 어떤 주문이 왔을 때 이거를 심지어 위에 있는 회사들도 만들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큐리오시스는 공정이라던가 생산 부분까지 그런 부분까지 다 인력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가지고 거의 100% 내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주문을 해서 만드는 데까지 속도가 제품 개발까지 한 속도가 6개월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예. 수직 계열화를 이룬 회사고 네. 생산이나 납품 과정의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다. 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예. 이제 이 회사가 한 가지를 뭐 굉장히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진짜 이걸 자기들이 할 수 있는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뭐 한 차례는 먼저 입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레비티라는 장비 회사랑 계약을 했거든요. 이미 상장 전에. 네네. 근데 이제 이런 회사가 잘 되려면 이게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여러 건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ODM이기 때문에. 그치. 도매상이니까 이게 소매상으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아내야 되는데 내가 청바지 만드는 도매상이면 리바이스한테도 주문을 받고 게스 이런 데서 리 이런 데서도 주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계약이 끊겼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제 사실 좀 어느 정도 계약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사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큐리오시스를 뭐 누가 알아요? 거래량도 되게 적고 토스증권 커뮤니티 들어가도 글도 없어.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좀 빠져있는 상태에서 비중 모으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그런 회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잘 모를 때, 이 네. 회사의 가치를 모를 때, 가격이 바닥일 때 모아가기에 좋은 회사 주식이 큐리오시스처럼 보인다.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죠. 사실은 이게 수급이랑 옆에져 여기서 보니까. 빠지면은 안 돼. 그거는 도를 넘었어. 지금도 이미 충분히 많이 빠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왜냐면 이 회사가 지금 2027년까지 캐파를 2천억까지 늘려놨거든요. 이제 공장이 증설이 돼요. 예. 최대 매출을 예. 2천억까지 찍을 수 있다. 예. 근데 뭐 지금 사실 계약 뭐 나올 기미도 없는데 그렇게 일을 벌이진 않았을 것 같단 말이죠.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일단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은 다음에 일단 계약해보자 이랬을 수도 있어. 대표님이 약간 승부사 기질이 있으면.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손익비 관점에서도 여기서 틀렸을 때 잃을 거는 뭐 시간이랑 뭐 약간의 금액적인 손해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딜이 나온다고 치면은 업사이드가 충분히 몇십 프로는 있을 것 같거든요. 최소한. 예. 몇십 프로? 아까 딴 주식으로는 뭐 두세 배는 벌어야 된다고 해놓고 이렇게 물린 사람 앞에서 몇십 프로 수익 보실 수 있다 하면 어떡해요. 2배, 3배도 물론 갈 수 있는데 네. 그러려면 딜이 한 2개, 3개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회사는 복수의 계약이 더 나와야죠. 이게 뭐 임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 도매상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하나의 계약으로 2배, 3배 오르기는 쉽지 않다. 그럼 욕심이죠. 다만 이제 연속적으로 계약이 나오거나 혹시 되게 큰 회사 같은 데로부터 큰 계약이 나오면 또 시장에서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만 나와도 일단 보는 눈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생각보다 저도 이제 좀 공부하다 보니까 뭐 신규 상장 기업이기도 한데 뭐 커버하는 리포트도 좀 있고 그 사람들이 아예 모르는 주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은 있는데 뭐 전쟁이라던가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 때문에 지금 수급이 완전히 꼬인 것 같은데 하긴 지금 장에서 바이오 사기도 힘든데 바이오 중에서도 장비 그 중에서도 큐리오시스를 누가 얼마나 매수를 하겠어. 그런 생각도 나는 솔직히 들어요. 안 사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래서 근데 이제 바이오가 호재가 가문이잖아요. 그쵸. 예. 근데 얘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 우리 바이오 이제 연대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가 뭐 하나라도 나오면은 사람들이 워낙 호재에 목말랐기 때문에 그러면은 진짜 나왔네? 그럼 또 다른 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에서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큰 계약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약이 나오는 건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거든요. 빅딜이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건데 줄줄이 알사탕처럼 기대감이 따라붙을 것 같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물려있는 상태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큐리오시스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앞에 큐리가 붙었어.
하나 회사가 더 있습니다. 큐리언트라고. 그 큐리옥스랑 큐리언트는 대시세를 한 번씩 줬던 회사들이잖아요. 예. 큐리옥스야 뭐 워낙 작년에 많이 올랐고 지금도 시총이 높은 상태고, 큐리언트는 모 회사가 1순위로 담는 바람에 엄청난 시세를 한번 줬었다고. 근데 이 큐리오시스는 큐리 삼형제 중에서 한 번도 시세를 안 줬어. 만약에 세력이 진짜 있다면 큐리오시스도 한 번은 올 거다.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네. 아이고, 응원합니다. 네. 아무튼 네. 큐리옥스와 큐리오시스의 승자는 큐리오시스. 저는 큐리오시스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큐리오시스.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게 재밌는 회사라고 느끼실 거예요. 다음으로 B조 세 번째 경기, 업사이드 대전. 와, 이것도 세다. 보로노이 대 알테오젠. 앞에서부터 들으신 분들은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업사이드는 보로노이죠. 업사이드는 보로노이다. 예. 알테오젠도 장난 아닌 거 아니야? 전 세계의 모든 IV 주사를 SC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데. 물론 알테오젠 정말 너무 좋은 회사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계약도 했고, 그리고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증명을 더 해가 나가는 구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의 특성상 뭐 사실 이게 꼭 옳다고 볼 수는 없는데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 오히려 실적주로 조금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라던가 업사이드가 실적에 좀 갇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키트루드의 SC 전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거기 따라서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뭐 추가 계약도 물론 있겠지만은 회사를 천천히 성장을 시킬 수 있어도 단기간에 어떤 폭발력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 투자라는 게 말했다시피 2배, 3배 업사이드를 보고 하는 건데, 알테오젠은 단기간에 그런 폭발력을 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반면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뭐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올해만 생각했을 때 잘 맞췄을 때 업사이드가 저는 3배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 3배가 오를 수 있다고요? 네, 지금부터? 뭐 그 정도는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됐을 경우. 6, 7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보로노이가 잘 안 된다고 쳐도 여기서 반 이하로는 안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할 만한 베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잃었을 때 최대 손실률이 한 50%가 안 되는데, 네.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뭐 300%, 200%가 된다. 네. 시간이 더 지나면 올해 이건 한정이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시바님도 얼마 전에 다뤘으니까, 이게 업사이드는 내년, 내후년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보로노이가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지금 핵심 파이프라인이 VRN11 때문이죠. 비소세포 폐암, EGFR 변이에서 1차 치료제인 타그리소의 자리를 뺏겠다. VRN11의 원대한 목표죠. 당장 되겠다라고 말하면 이제 제가 사기꾼이고, 아니, 그거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보로노이는? 네.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1차 치료제가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암제 시장에서 1차 치료제가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뭐 엄청난 의미죠. 왜냐하면 타그리수 자체가 지금 매출이 한 10조 정도 나오거든요. 연간. 네. 뭐 보로노이도 만약에 1차 치료제가 된다면은 그 10조를 대체하거나 오히려 얘는 PFS가 더 길 수도 있으면은 더 약물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매출이 더 커질 수도 있죠. 1차 치료제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뭐 비유를 하자면은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네. 금메달을 한 여러 개 따는 1차 치료제가 될 확률이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여러 개 딸 정도가 돼야 된다. 금메달을. 네,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투수가 미국에 진출해서 싸이영을 탄다던가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전례가 없던 일이네, 거의. 네. 그 정도의 일이네. 그렇게 확률이 낮으면은 될 확률보다 안 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니야? 왜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6월 달부터 라이브 환자 투여하기 시작되거든요. 폐암에 EGFR 변이 폐암에 걸리고 나서 한 번도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았던 환자의 첫 번째 약으로 보로노이 약이 투여가 되는 걸 라이브 환자 투여라고 하죠. 이게 이미 1차 치료제가 있잖아요. 타그리소라는. 네.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2차 치료제도 다 있는데 이제 잘못되면 죽는 병인데 네. 근데 이렇게 한 번도 약을 안 써본 환자한테 기존에 있는 1차 치료제 대신에 어떤 보로노이라는 약을 권하는 거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한 모험일 수가 있거든요.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건가요? 의사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어지간한 확신이 없지 않는 이상 저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입장에서 나이브 환자에게 신약을 바로 투약하는 거는 엄청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 네. 근데 제가 뭐 보로노이의 어떤 약물이나 기술력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들이 라이브 환자 투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약이 가진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임상을 주도하시는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학부생 때 가르쳐 주셨던 안명주 교수님이기도 하고, 그죠? 네. 뭐 C797 변이 쪽 시장은 충분히 그냥 가져갈 수 있고 2차 치료제 쪽, 그리고 뭐 뇌전이 쪽도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인데 그쪽까지 나온다면 어쨌든
최소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확보한 상황이고요. 보르노이의 데이터는 믿을만하다. 이런 학회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안 믿으면 뭐 믿을 게 없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알테오젠이면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바이오텍 중에 하나인데 알테오젠을 꺾고 보르노이가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조 마지막 네 번째 경기 자가면역 질환 대전 한올바이오파마 대 에이프릴 바이오 둘 중에는 어떤 회사 주식을 매수하시겠습니까? 사실 자가면역 질환 분야는 제가 많이 공부가 돼 있는 분야는 아닌데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한올바이오파마를 고르고 싶습니다. 제가 주변에 한올바이오파마 주주분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주변에 에이프릴 바이오 주주들이 많아요. 그런가요? 네. 물론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싸잖아. 네, 근데 한올바이오파마 주주분들이 너무 고생 그동안 많이 하셨어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는 바이오에서 고생한 적도 못 됩니다. 아, 그래요? 한올바이오파마 한번 차트 한번 보고 오십시오. 거의 한 7, 8년, 10년 동안 고통받은 흔적들이 차트에 녹아있거든요. 이번에 물론 테드 임상이 좀 안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네. 이제 연말에 그 류마티스라던가 그 전신 혼방성 루푸스 이 질환들 임상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나왔을 경우에는 그동안 고생한 것들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이 자가면역 질환도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그쵸. 네. 사실 뭐 누가 더 잘 되고 뭐 이런까지는 사실 자가면역 질환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자가면역 질환은. 그래서 저도 가끔씩 뭐 에이프릴 바이오, 한올 바이오파마 다뤄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뭐 제가 다루기 싫어서 안 다루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에 알아야 될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걸 모르면 사실은 이 회사의 기술을 이해하기가 녹록지가 않다. 그래서 안 다루는 것도 솔직히 있거든요. 뭐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이지만 사실 이 기전상 약의 어떤 효과를 입증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거 의미 있는 차이를 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잘 모르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모든 회사에 투자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네. 근데 둘 중에서는 그래도 최종 임박한 모멘텀이 남아있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고르고 싶습니다. 또 지인들 응원도 할 겸. 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를 승자로 위로 올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조 4경기, B조 4경기 끝났고요.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서 한 번 더 붙어보도록 하죠. 8강전 제1경기입니다. D&D 파마텍 대 G2G 바이오. 둘 중에서는 어떤 회사의 주식을 4강으로 올리겠습니까? 네, 이 중에서는 D&D 파마텍을 고르겠습니다. D&D 파마텍. 예. 이유는? 메시 대전에서는 메시 때문에 올리긴 했는데요. 사실 D&D 파마텍이 그동안 많이 빠진 이유는 DD01 계약이 안 나온 것도 있지만은 화이자가 그 메세라를 사갔을 때 D&D 파마텍의 경구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먹는 비만냐? 예, 거의 언급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세트 상품으로 팔린 거 아니냐, 이거 진짜 기술 맞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화이자의 용역 계약 같은 요약 계약이죠. 그죠? 예. 그게 나왔고 지금 화이자 측이랑 충분한 어떤 협의를 거쳐가면서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D&D 파마텍의 재료는 메시만 있지 않다. 맞습니다. 경구제도 있고 오랄링크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재료가 남아있는 회사가 D&D 파마텍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매수하기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D&D 파마텍은 정말 좋은 주식이죠. 지금이야 약간 소외돼 있지만 조만간 다시 한번 대시세를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강전 두 번째 경기 올릭스 대 오름 테라퓨틱. 둘 중에서는 어떤 주식을 매수하시겠습니까? 제가 둘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둘 다 보유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기에는 오름이 좀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이제 오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능성 높은 모멘텀이 하나 있거든요. 뭐죠? 아마 코스닥 150 편입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그 5월에 결정이 나고 6월에 실제 편입이 되는데 네. 저도 봤더니 코스닥 150에 속한 기업들 즈음으로 해서 주가 흐름을 보니까 수급과 동시에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오르는 통계들이 있더라고요. 오름 테라퓨틱 최근에 많이 오르는 것도 약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이게 주식 같은 경우는 좀 기세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지니까 사람들이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어떤 잠재력이 전 죽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어떤 트리거 하나만 나오면은 인간의 그런 심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인간의 심리라는 건 굉장히 자주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나 이제 나중에 딴 걸로 돈 벌어 사야지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은 뒤늦게 추격 매수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과매수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이 상승을 부르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심리치 않게 나오는 경우를 바이오에서 많이 봤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은 어떤 한 번의 계기만 있으면 대시세를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친구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제 뭐
마일스톤이라던가 딜 계약이 나오는 게 좋겠지만 기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둘 중에는 지금 산다면 오름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름 테라피틱이 지금 시점에서는 손익비 관점에서 매수하기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제 운이 나빠서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아니, 근데 포함돼요. 뭐 말도 안 되는 네. 소리를 하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포함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름 테라피틱은. 그게 꼭 시총으로만 보는 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정성적인 평가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가끔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보니까 그 이제 후보 항목들 보니까 바이오 주식이 거의 없기도 하고 그래도 일륜적으로 바이오 하나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쨌거나 8강전 2경기는 오름 테라피틱의 승리. 8강전 세 번째 경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대 큐리오시스. 지금 고른다면은 큐리오시스 살 것 같습니다. 이유는 또 짧게 말씀해 주시면. 남아있는 모멘텀들 생각했을 때 큐리오시스가 딜이 좀 더 단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넥바메 같은 경우는 다음 모멘텀 뭐 임상실험 결과라든가 이런 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좀 더 이제 하반기나 내년쯤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이벤트라든가 모멘텀이 큐리오시스가 더 세 보이고 네. 아까 16강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큐리오시스 가격이 너무 많이 눌려 있다. 네. 그리고 회사의 어떤 진가를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 오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본다. 이 말씀이시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8강전 마지막 경기 보로노이 대 한올바이오파마 어떤 주식을 매수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보로노이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로노이. 예. 지인들이 한올바이오파마 물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로노이를 이길 수는 없다. 네, 지인들이 산 거고 저는 보로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로노이를 그래도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로노이 주가는 근데 왜 이러죠? 저는 사실 보로노이 주식을 최근에 매수했거든요. 몇 년 전 뭐 이럴 때는 보로노이 주식을 매수 안 하다가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보로노이의 주가가 원래 이런가? 약간 세론 잘 나오고 뭐 이런 식인가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시장에서 약간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구심? 1차 치료제가 될 수 있겠냐?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데이터가 너무 좋잖아요. 아까 미인 대회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 네. 보로노이를 이런 쪽으로 좀 비유를 해본다면은 너무 예쁜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애가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약간 이런 그렇죠. 건가? 그러니까 얘는 꽃뱀 아니면 뭐 좀 이상한 애 아닌가. 장기 털리는 거 네,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따라갔다가. 현실이 되게 너무 예쁘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미인을 만났으면 일단 말이라도 걸어보고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 알아봐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도도 안 하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모든 의구심이 다 해소됐을 때는 이 가격이 아니거든요.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베팅을 해야 되는데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주어진 데이터만 갖고는 부정하기 힘들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용기를 내서 베팅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로노이에. 이 회사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이오 투자는 한번 하면 괜찮은데 한번 하기가 되게 어려워. 바보삼, 슈퍼엠이라고 아니라고 하셨지만 어쨌거나 세 자릿수 자산을 바이오로 이룬 분이 보로노이에 이렇게 확신을 가진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결승으로 넘어가서 4강전 1경기 D&D 파마텍 대 오름 테라피틱 해머가이드, 쓰리망치 두 개의 회사가 붙었네요. 사실상 결승전인가? 어때요? 이 D&D 파마텍, 오름 테라피틱 중에서는 지금 뭘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이벤트도 있고 모멘텀도 강력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둘 중에서는 오름을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 D&D 파마텍이 아닌 이유가 있나요? D&D 파마텍도 사실 뭐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 보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D&D 파마텍의 지금 최대 기대되는 모멘텀이 이제 DD01 결과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간 생검을 했을 때 P밸류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잘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P값 이슈라고 하죠. 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타났을 확률을 P밸류라고 하는데 이게 신약 임상에서는 0.05 미만으로 나와야 되죠. 5% 미만. 맞습니다. 네. 예. 우연성이 5%를 넘으면 유의성이 없는 걸로 판정을 하는데 D&D 파마텍은 그 간 생검을 했을 때 유의성 결과가 대조군에서 조금 좋게 나오면 그걸 넘어갈 위험성이 조금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사실 섬유화 개선이 이번에 입증이 안 되더라도 나머지 데이터 값이 좋으면은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기술 수출하거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거든요. 미래 주가로 봤을 때는 어차피 회복을 하고 더 좋아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깝깝할 수 있다. 뭐 팔 가격은 절대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뭐 매수해서 들어간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저라면은 지금 오름 테라피틱이 좀 더 편한 자리인 것 같아서 둘 중에 오름을 고르겠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이 큰 리스크 없이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D&D 퍼마텍은 업다운이 되게 심할 것 같다. 네.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물론 뭐 P값이 잘 나온다거나 하게 되면 상한가도 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좀 안전한 투자처가 오름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뭐 둘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거 오해 아무도 안 하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D&D 퍼마텍 주식을 일부 갖고 저는 그 일부 주식은 P값을 까볼 생각인데 저는 P값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D&D 퍼마텍 주식은 다시 매수할 것 같아요. P값이 잘 나오면 뭐 상한가가 가더라도 저는 상따를 할 것 같은데 이유는 상한가를 가더라도 P값이 잘 나오고 DD01 임상 결과가 잘 나온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해. 반대로 P값이 안 나와서 뭐 하한가까지는 안 갈 것 같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너무 저렴해. P값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때는 사면 약간 필사의 자리가 아닌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시바님 방송이니까 네. 제가 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거를 노리는 사람이 제 주변에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하한가는 저는 절대 안 나온다고 네. 생각해요. 데이터가 쓰레기로 나오면 하한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24주 결과나 12주 결과가 다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P값 하나 때문에 하한가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 게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별로 오래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오면 바로 말아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뭐 한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 이 말아 올리는 게.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결과를 안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그 이유가 뭐 꼴 좋다 망해봐라 이게 아니라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두가 아는 악재가 과연 악재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은 하고요. 안 나왔을 안 때. 나오면. 하지만 그때가 거의 필승 자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올해. 아, 저는 네. 그렇게 봐요. 예. 예, 저는 P값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날 그 자리는 필승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잘 나와도 싼 가격, 안 나오면 너무 싼 가격. 예, D&D 퍼마텍은 비록 오름 테라퓨틱과 4강전에서 졌지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좋은 주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4강전 큐리오시스 대 보르노이. 야, 큐리오시스가 여기까지 올라왔네. 예. 큐리오시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얘가 대진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 상황한 거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우리나라는 그때 실력으로 갔죠. 아 그런가요? 이탈리아, 스페인 이기고 갔습니다. 그렇네요. 예. 제가 실현한 것 같습니다. 네. 큐리오시스는 어쨌거나 보로노이라는 상대를 만났는데 이번에도 큐리오시스가 이기나요 설마? 이건 근데 너무 체급 차이가 커서 예. 보로노이의 손을 들어줘야죠. 예. 보로노이의 손을 들어줄 네, 수밖에 네. 없다. 앞에서 쭉 설명해 주셨던 꿈의 크기라든가 데이터의 완결성이라든가 뭐 나이브 투약, 세계 유명한 KOL들이 이 보로노이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보로노이의 손을 들어주겠다. 그럼 남은 게 이제 3, 4위전 결승전 남았는데 짧게 3, 4위전부터 한번 해보죠. D&D 퍼마텍 대 큐리오시스. 지금 어떤 걸 사야 되죠? 이것도 D&D 파마텍이죠. 사면다면. 예. 아까는 피밸류 때문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사야 돼요? 근데 D&D 파마텍이 피밸류 때문에 물론 빠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회사가 이렇게 눌려있을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사실 국장 바이오를 공부해보다 보면은 근본 있고 기술력이 있는데 주주 친화적이까지 하고 성과까지 내는 그런 회사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육각형 같은 그런 어떤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어떤 단기 모멘텀을 앞두고 조금 주가가 눌릴 수 있다는 이유로 오름이랑 붙었을 때는 이제 오름이 워낙 세니까 그런데 큐리오시스랑 붙었을 때는 그래도 D&D 파마텍을 밀어줘야죠. 예. 큐리오시스가 나댈 상대가 아니다. D&D 퍼마텍은 아직은. 아직은 좀 더 커야죠. 네. 예. D&D 퍼마텍이라는 회사가 정말 정말 좋은 회사예요. 그죠? 예. 아니, 미국에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간 질환 대가가 네.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해주고 2,300억 시비가 들어왔잖아요. 엄청 많이 들어왔죠. 뭐 그 사람들이 사실 지금 뭐 피값 이런 거 고민했으면 지금 들어왔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벌 수 있는 자리라고 본다. D&D 퍼마텍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모집이 된 거다. 맞습니다. 예. 하긴 돈은 거짓말을 거의 안 하니까. 아무튼 3, 4회전의 승자는 D&D 퍼마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D&D 퍼마텍. 마지막으로 결승전 웅장한 대결이 펼쳐졌네요. 네, 오름 테라퓨틱 대 보로노이. 오름입니까? 보로노입니까? 오름을 고르겠습니다. 오름! 예. 보로노이로 인생 역전도 하신 분이 지금도 보로노이 많이 갖고 계시면서 왜 오름이에요? 왜? 이게 제가 사실 보로노이를 투자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움직임이 굉장히 좀 괴랄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주포 이런 걸 안 믿는데
네. 보로노일 보다 보면 정말 주포가 계시지 않나 싶을 정도로 기대를 해서 사면은 주가가 빠지고 네. 뭐 아무도 기대 안 할 때 갑자기 주가가 막 오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인간의 심리를 역행하는 느낌도 가끔 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보로노이가 지금 굉장히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보로노이가 연말쯤 가서는 오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은 네. 이게 나의 어떤 예상대로 막 올랐다 내렸다 내가 사팔사팔 하면서 맞출 수 있을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얘는 좀 애가 솔직해. 그래서 오를 때 확실하게 오르고 뺄 때 확실하게 뺍니다. 지금 제 느낌은 얘가 기세가 좀 올 것 같거든요. 저도 여기 대해서 약간 동의하는 게 최근 며칠 동안 바이오 하락장에서 오름 테라피틱이 굉장히 잘 버티더라고요. 예, 네. 그 투자 주의 딱지까지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말하는 기세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벤트를 앞두고. 작년에 오를 때 사실 얘는 거의 틈도 안 주고 올렸거든요. 아, 작년에 오름 네. 오를 때는 거의 팔란티어의 재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음전했을 때 사면 무조건 양전으로 끝나고 약간 이런 주식이 오름 테라피틱이었는데 이제 뭐 제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청자분들이 선택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추천을 했을 때 심리적 난이도가 높은 보로노이보다는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이제 보로노이 고인물이니까 이걸 버틸 수가 있는데 오름 같은 경우가 좀 더 이지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지하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두 회사 모두 기술도 훌륭하고 근본 바이오텍이라는 거는 동일하지만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손익비가 좋아 보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오름 테라피틱인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름 테라피틱을 승자로 이렇게 꼽고 싶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바이오로 큰 부를 이룬 바보 3을 모시고 바이오 월드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대망의 우승자는 오름 테라피틱. 제 1회 쉬바울 우승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름 테라피틱 주주분들 저를 포함해서 지금 되게 많이 힘드실 텐데 이 쉬바울 우승을 계기로 분위기 확 타서 5월에는 조금 승승장구 해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서 좀 여러분들 시름을 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여기 시바님이 고르신 회사들이 다 좋은 회사들이어가지고 다 여기 좋은 뭐 예. 보시기에 뭐 계접주가 있거나 이래 보이진 않죠.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죠. 예. 제가 나름 이렇게 고심을 해서 올라올 만한 팀들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냥 이제 재미삼아 이렇게 설명도 할 겸 한 거지 뭐 어느 회사가 더 확 좋다던가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탈락한 주주분들께서는 아이 그런 사람 심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쉬바월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분 모시고 종목도 바꿔가면서 한번 종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 3 모시고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요즘에 바이오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아마 작년에 바이오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6년 들어서 바이오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야 뭐 작년, 재작년 먹기라도 했지. 이분들은 반도체, 뭐 2차 전지 다 가고 있는데 바이오는 지금 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모에 뭐 장난 아니라고. 이제 선배로서, 그래도 100억 이상 번 선배로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조언이라든가 덕담이라든가 위로라든가 그런 걸 한번 해주신다면. 사실 지금은 뭐 저를 포함한 모든 바이오주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바보삼도 힘드세요? 저도 많이 힘들죠. 여기 빠지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하긴 뭐 하루에 뭐 몇십억씩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바이오 투자를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은 이 바이오 주식이 그 오르는 기간이 되게 짧거든요. 단기간에 팍 오른다? 네. 근데 그 말은 반대로 하면 횡보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은 횡보가 아니라 꾸준한 횡보만 하면 행복하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그만큼 지금 바이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게 또 금방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왔다. 조금 어렵다고 딴 데 갔다가 혹시라도 강력한 장대 항공이 나오면 그걸 놓치게 되면 큰일 날 수 있다. 위험하다. 우리는 그 짧은 시기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어렵고 안 좋더라도 이 제 경험상 섹터 센티 같은 게 사소한 것으로 받는다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모두가 안 좋고 조롱이 나올 때 그때가 보통 바닥인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 바이오 조롱짤들이 정말 거의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팔자리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다른 주식으로 좀 번 돈이 있다면은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바이오 주식을 더 사고 있어요. 지금은 살짜리지 팔짜리가 아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발인이들은 무서우니까 다시는 바이오 같은 거 투자 안 할 거야. 이번에만 빠져나가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용기를 내서 어떤 마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조금 길게 보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런 건 뭐 아니고요. 조졌다고 이번 생은 끝났다고 생각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목표 수익률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올 연말쯤에 내가 가진 주식이 2배가 돼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사실 오늘 다뤘던 기업들 중에서 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올 연말쯤에 최소한 다 2배는 가 있을 회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중에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담고 이 중에 몇 개가 2배, 3배 가준다면 사실 올해 다른 섹터 투자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우수한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 회사가 가진 어떤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잘 나왔을 때 우리가 기대한 목표 수익률이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바이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지금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시기에 오히려 바이오쟁이들은 바이오를 좀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저도 바이오 거의 몰빵 투자에 가깝고 2026년에 들어서 바이오 몰빵 투자를 한 건 바보 같은 짓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가지는 힘이라든가 AI 시대가 가지는 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바이오에 몰빵을 한 거는 바보 같은 짓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반대로 지금 바이오 주식을 팔고 반도체를 산다거나 2차 전지를 산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병신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바보가 한번 됐을지언정 병신이 될 수는 없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힘든 발인이 분들 계시면 얼마나 힘들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병신이 되지 말자. 이 자리는 저도 100% 동의하는데 팔자리가 아니라 살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폭발적인 슈팅을 한번 놓친다거나 딴 데 옮겼는데 바이오 오르고 그 주식이 조정 나온다? 저는 그거 거의 치명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발인이한테, 주린이한테. 동의하고요.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주식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퇴출당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물론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는 한데 뭐 저도 사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다면 거짓말인데 흔들려서 지금 50%는 50% 아직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갔어. 5% 10%면 이해가 가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다른 섹터에 주식 투자를 한 이유는 제 바이오 계좌를 지키고 싶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뭐 안 지키고 싶어가지고 거의 못 투자를 하나? 왜냐면은 너무 흔들릴 것 같아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공격수들을 여기 배치하고 다른 애들은 이제 수비수 정도로 갖고 있는 저는 거죠. 뭐 골키퍼도 튀어나와가지고 수비는 아무도 없고. 김병지 이제 뭐 그런 거고요. 저는 바보는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훌륭한 형님들도 제발 밤시바야 바이오만 사지 마라. 너 위험하다 그거 요즘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안 들었는데 바보가 맞았던 것 같아. 하지만 병신이 되면 안 된다. 지금은 지켜야 된다.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버티다 보면 잘 되겠죠. 이 세상 만사랑 똑같은 것 같아. 어떤 주식이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원히 내려가는 주식도 없다. 의사 선생님들도 종종 제 채널을 보시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 좀 너무 좀 짜치고 그런 거 아닌가? 뭐 저런 잘못된 이야기를 막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까 봐 좀 겁나기도 하는데 슈퍼개미이자 의사이자 이 수능 손가락 안에 들었던 우리 바보성이 봤을 때는 제가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슈바님을 알기 전부터 이 채널의 굉장한 그 애청자였고요. 뭐 제가 들어도 좋지만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는 되게 슈바님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진짜 우리나라 바이오 투자의 저변을 넓히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 5억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일조를 하는 사람이 힘들어 하는데 십시일반 도와주시면은 제가 막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건데. 요새 많이 힘드신가요? 1등한 오름 테라피틱 좀 더 살려고 그래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의사 선생님이 또 이런 말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어쨌거나 우리나라 바이오 저는 분명히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가라는 거는 하루하루 변할 수 있는 거지만 경쟁력이라는 거는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더 저희 힘을 내서 한번 버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긴 시간 동안 참여를 해주셨는데 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말하는 거 되게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말해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세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갈지 좀 두렵기도 한데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도 편집 시인이라 저 같은 이렇게 제가 굉장히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대단하죠. 수능을 손가락 안에 들었는데 그 얘기 제가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 고생하고 있는 바이오 주주분들께 조금이나마 어떤
도움이나 위로가 된다면은 이 한 몸 희생해서 이렇게 원래는 좀 웃겨드리려고 나왔는데 제가 너무 진지해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 제가 봤을 때 이 슈퍼겜인데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 말까지 만약에 진짜 웃기게 잘하잖아요. 아, 그건 오히려 악영향이야. 예, 사짜 같아. 저건 이상하다. 뭐가 그런가요? 있다. 이럴 수 있는데 오늘 바보삼의 톤이 내가 봤을 땐 딱 좋았어. 예, 이렇게 약간 진중하면서 바이오 주식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로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결국에 세 자릿수 계좌를 찍은 모습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되게 부러워 죽겠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좋은 약간 자극제? 예, 목표 같은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번 이제 요즘 들어서 뭐 영차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 그래서 또 하기는 되게 민망한데 그래서 영차 대신에 제가 바 하면 붐, 바, 붐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외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붐, 바, 붐. 바이오 붐은 온다. 제발 좀 와라. 제발 좀.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에피소드 36 끝.